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안녕하세요. 저는 원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디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녹음을 이렇게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녹음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좀 느꼈어요. 우리가 서로 뭐가 더 필요하고 모자란지. 그래서 대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겠다.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저는 좀 느낀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구어체로 말하는 건 쉬운데 이해가 가시게끔 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녹음하면서 속으로 준비했던 말에 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채롭게 우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걸 좀 더 잘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가장 비장의 무기가 바로 저희 게스트분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게스트분이 나오셨어요.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광화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은 뭐예요? 홍보 쪽 일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밝히기 싫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초대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공부를 했지만 제가 영화 공부를 그렇게 매진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전 방송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오히려 제가 영화를 많이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너 이거 봤어? 이러면 보통 한 80%는 내가 안 본 10편 중에 8편은 안 본 영화. 네, 막 그 맨날 영화 본 얘기를 이 친구한테 들어서 네. 주워 들은 게 많았을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고 그 영화를 되게 저보다 많이 즐기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장진사단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랑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중학교 때쯤이죠? 중학교 때쯤입니다. 네. 중학교 때 장진 영화를 보고 장진 사단에 대해서 그쵸, 팬질하고. 전초기부터.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장진사단 영화를 챙겨보게 된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챙겨본 것도 아니고 혼자. 그런데 약간 장진 감독의 영화가 좀 캐릭터에 많이 중점을 둔다고 해야 될까요? 빠지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세계관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장진 영화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전 역시 킬러들의 수다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박수 칠 때 떠나라랑 아는 여자도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킬러들의 수다를 제외하고는 사실 장진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킬러들의 수다가 정말 재밌긴 해요. 그럼 어떤 배우 가장 좋아했어요? 장진사단 배우 중에서도 여러 배우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신하균. 킬러들의 수다는 진짜 신하균 영화입니다. 이게 원빈 잘생겼다는 소문 듣고 보는데 그 신하균 매력에 빠져서 나가게 되는 영화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이제 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근데 사실 그런 거죠. 원빈의 잘생김은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신하균의 매력은 보고 또 봤을 때 흠뻑 빠져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원석을 발견한 거죠. 최근에 신하균이랑 김고은이 열애설이 났어요. 물론 결별했지만 최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아직도 저를 신하균의 팬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덕게임 이후로 신하균 팬을 접었고 발표. 네, 공식 발표. 공식적으로 접었고 그리고 김고은과 신하균의 열애설에는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네. 신하균 결혼 발표 나도 문자 보내지 않는 걸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분 다 저한테 오랜 친구인데 두 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이럴 자리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 이제 두 사람이 영화 취향이 진짜 비슷해요. 물론 방금 아까 장진에 대한 취향 갈렸지만 네. 두 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서 한 번씩 너 이 얘기 나한테 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신선하네요. 왜냐면은 저는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영화 보는 분을 뵌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두 사람을 이어줘야겠다. 오작교.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번 방송을 하면서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고정적으로 3개 질문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질문이 이제 뭐죠? 첫 번째 질문은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첫 영화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내 취향을 가장 저격한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죠.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취향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완전 맞아요. 취향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인데 미도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영화가 제일 내 취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영화다. 네, 전 2개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키게스랑 데스프루프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키게스 대신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입니다. 지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두 편 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너무너무 재밌게 본 영화예요. 특히 두 편 다 키게스. 저는 안 봤거든요. 어, 제가 보면 재밌어 할까요? 두 분은 아시잖아요, 제 취향을. 아마 평생 모르는 영화로 지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해요. 키게스 감독이 많이들 아실 영화가 킹스맨. 킹스맨 네. 감독이거든요. 설정은 굉장히 코믹한데 막 머리통이 날아가고 피가 튀기고. 킹스맨 저 엄청 좋아했어요. 그럼 키게스도 재미있게 보실 것 재밌게 볼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게스 자체가 정통 액션이라기보다는 B급 스타일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배경음악을 굉장히 새롭게 했었어요. 보통의 액션 영화에서는 비장미가 느껴지는 긴박감이 느껴지는 노래들을 썼다면 그 감독은 오히려 엄청 코믹함이 느껴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배경음악을 깔아서 킹스맨에서도 그런 매력이 좀 잘 드러나기는 하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몰입도가 크죠. 그리고 방금 쿠엔틴 타란티노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감독이죠. 대박이죠. 진짜 쿠엔틴 타란티노 너무 재밌는 영화 많잖아요. 맞아요. 제 왓챠 선호 감독 1위입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저수지의 개들 진짜 재밌게 그것도 봤어요. 저 재밌게 봤어요. 펄프 픽션하고. 데스프루프의 어떤 점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영화를 약간 감독으로 보는데요. 야구는 투수고 영화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뚜렷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역량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영화의 거의 대표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영화 장르가 그냥 타란티노예요. 스토리라인은 엄청 심플한데 거기서도 필요 없는 걸 과감히 날려버리는 진짜 되게 날것의 B급 영화를 만드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걸크러쉬, 카체이징, 폭력과 살인, 그리고 엄청 쿨한 결말, 디 엔드, 그리고 딱 뜰 때의 희열.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런 다른 감독들이 할 수 없을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보여줘가지고 엄청 카타르시스랑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거의 인생의 영화로 뽑는데도 전 그거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저는 약간 영화를 여러 번 보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 보는데도 이 영화에 팍 꽂히게 만드는 그 파워도 그것까지 제 취향을 저격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심지어 들어요. 이런 것까지 똑같아요. 이분도 영화를 2번 이상 안 본대요. 아 정말요? 왜냐면 살면서 볼 영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시간은 한정적이고 좋은 영화는 너무 많고 계속 나오고. 그런데 지금 미도 씨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폭력과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쿠엔틴 타란티노를 관통하는 단어죠. 그의 필모그래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폭력과 살인. 아까 장르가 타란티노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본인의 장르인 영화를 만들어요. 타란티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의 필모그래피를 안 사랑할 수가 없죠. 반대로 뭐 피라든지 폭력, 과감한 액션 이런 것들을 보기 어려운 분들은 힘들죠. 유명한 작품 또 킬빌 같은 거 있잖아요. 킬빌도 그때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었지만 못 보는 분들은 또 못 보세요. 나름 대중적인 작품인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킬빌이 그 정도니 더 그 감독의 세계에 많이 젖어 있는 작품들은 지금 말씀하신 데스프루프 같은 경우는 타란티노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꼽는 영화죠. 그럼 미도 씨는 그러면 약간 감독의 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가 좋다는 건가요? 네, 그 감독의 색이 강하게 드러나되 약간 제가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감독은 보면 진짜 관객에 대한 2차적인 감정? 이런 감정이 이끌어내야 돼 이렇게 억지스럽게 감정을 만드는 감독이 있고 진짜 이건 내 얘기 한 건데 네가 따라와 이런 식으로 리드하는 감독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영화의 취향이라는 게 갈리는 게 이제
딱 영화를 봤을 때 감독이 확 느껴지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가 확 느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뒤에 좀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얘기는 길게 하겠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는 너무 감독색이 강해서 배우의 개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그런 것보다는 감독의 정체성이 느껴진 영화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런 영화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다소 그 의견이 다른 게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배우는 우마 서먼이 있어요. 우마 서먼의 캐릭터를 가장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감독색이 세다라는 게 너무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이렇게 좀 오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의 세계관과 정체성이 확고한 거죠. 정체성이 확고하다고 해서 주변을 전부 본인의 색으로 물들인다?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지금 논란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워낙에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그런 까지 생각을 단일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까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동의하는 게 진짜 감독이 색깔이 세다고 배우가 죽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탑스타급으로 뜨는 배우들을 보면은 같이 엮여있는 감독이 꼭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감독이 엄청 세다고 배우가 묻히거나 이런 거는 둘 중 하나가 안 좋은 배우나 안 좋은 감독이란 뜻이고 최고의 감독 옆에는 최고의 배우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크리스토퍼 놀란을 까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까지 않았어요. 그런 의견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가 그때 취향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봉준호, 김지훈, 박찬욱 제일 가장 선호한 감독은? 전 박찬욱입니다. 어쩐지 박찬욱 선호하는 작품도 약간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이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박찬욱 복수 3부작의 최고 명작은? 복수는 나의 것. 진짜 이거 너무 질리게 전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서 맨날 박찬욱 얘기만 나오면은 분명히 박찬욱 아가씨를 보러 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복수는 나의 것이 짱이다라는 얘기를 두 사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영화 보는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절대 저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근데 폭력이 어느 정도 가미된 영화들을 많이 찾으시네요. 복수는 나의 것도 그렇고. 박찬욱의 필모그래피 중에 가장 잔인하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엄청난 엔딩 씬이 있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영화 뭐예요, 미도 씨는? 싫어하는 영화. 제가 제일 극혐류. 싫어하는 영화? 제가 왓챠의 별점 0.5점이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랑 해운대더라고요. 어때요? 싫어하는 영화 취향은 맞아요? 네, 저도 저런 영화 싫어해요. 저도 사실은 해운대 프로듀서님하고 알았었었는데 차마 그분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천만간 영화 중에 진짜 이해 안 되는. 제일. 저도요. 네, 제일 이해 안 되는 영화기도 하고. 호불호가 엄청 갈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불호가 되게 갈려가지고 이거는 누구는 좋아하는데 나는 솔직히 좋진 않아. 저 그런 영화 있어요. 뭐요? 그런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영화가 전 이프 온리라는 영화를 음. 저도 좀 별로로 봤네요. 엄청 좋아해요. 제 주변에 이프 온리를 엄청 명작으로 꼽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데 저도 노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프 온리를 정말 아무 감정에 동의 없이 무표정으로 보고 나왔고 지금 생각해도 그 영화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비슷한 맥락으로 워크 투 리멤버. 검색창에 눈물 나는 멜로 영화 치면은 꼭 뜨는 게 있는데 제가 멜로를 정말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프 온리처럼 그렇게 봤나요? 코미디, 액션, 멜로 상관없이 일단지사 저는 재미있어야 해요. 그 영화가 추구하는 어떤 일정한 재미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좀 어중뛴 영화를 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라는 게 결국 2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인생에서 2시간을 여기다 떼어주는 건데 내가 시간 투자할 가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들은 정말 싫어요. 혹평을 받더라도 내가 이 2시간을 쓰기에 가치가 있었다. 이런 영화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대기업들에서 명절마다 관객들을 타깃으로 찍어 나오는 영화들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죠. 약간 영화의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시는 분 같네요. 네, 뭐뭐 같은 영화보다는 네, 진짜 딱 그 영화만 생각나는 류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땡땡의 아류보다는 차라리 최초의 땡땡 이게 좋아요. 평을 받아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폰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복수는, 너무 쉽게 만든 멜로 아니야? 그건 맞아. 좀? 너무 쉽게 너무 너무 마스터키야 그런 거. 네.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렇게 네.
저를 매개체로 만난 두 분이지만 네. 저만 취향이 안 맞는 두 분과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을 다시 이어서 하면은 내 인생의 첫 영화. 약간 이제 내가 어떤 영화적 환경에 노출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영화를 첫 영화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기억 속에서 가장 첫 영화로 기억하는 건 라이온킹이고요. 월트 디즈니의 가장 명작. 그 라이온킹을 비디오로 집에서 빌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영화 형태를 갖춘 걸로는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멀티플렉스에서 본 거는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오, 정말? 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아요. 심지어 이것마저 같네요. 근데 이게 어머님이 혹시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그렇다기에는 지금 생긴 게 너무 다릅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저번 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네. 그 비디오를 많이 봐서 라이온킹이 집에 비디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때는 그게 되게 유행이었나 봐요. 저희 그런가 세대에서. 봐요. 그 시절에 디즈니가 또 전성기이기도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비디오 산업이 좀 활발했던 시기가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게다가 그 시절에 맞춰서 영어 교육에 대한 맞아요. 교육이었었죠. 영어 조기 교육, 뭐 교육 과정에 영어를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세대라서 그게 약간 라이온킹을 보면 크지 않았나. 도시괴담처럼 네. 혹은 엄마들의 신화처럼 네. 우리한테 영어 비디오만 틀어줬더니 우리가 영어가 뚫렸다 이런 도시괴담 같은 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프롤로그에서 언급했지만 네. 그 교육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그쵸. 우리 둘인 줄만 알았는데 세 명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얘기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멀티플렉스에서 나왔던 영화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AI 같은 경우에는 그쵸. 첫 멀티플렉스 경험인데 자기 모를 보려고 했었다가 실패했던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멀티플렉스 얘기는 제가 부산 광역시에 살았을 때 얘기고요. 제가 또 거창군이라고 경상남도의 조그만 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아마 원장님이 살던 곳보다 훨씬 작은 군 단위의 도시인데 네. 거기는 멀티플렉스가 없었고 영화관이 시내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거기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자기모를 보러 갔어요. 자살한 귀신들의 모임이라고. 네. 김희선이었나? 엄마 나왔었던 저는 재밌게 것 같아요. 봤어요. 이성재하고 김희선하고 네, 맞아요. 이영자 나오고 있던. 이영자가 나와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귀신으로 나오죠. 아, 근데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튕겼다는 그런.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이가 안 돼서 그게 표를 일일이 사람이 애들 얼굴을 보고 검표를 해주는 거였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엄청 조그만 초등학생들이 보겠다고 와가지고 그걸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좀 그랬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자기모를 보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이 귀신이니까 네네. 초등학생이니까 무서울 수 있지. 그런데 내심 못 보게 됐대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못 본대 이러면서 뭔가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기억이. 근데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뭐 영화관에서 나이가 안 된다고 잘리는 기억이 없으니까 인생의 거의 핵심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화 기억이라기보다는 영화관 기억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격주에 한 번씩은 보는 편이에요. 자주 보시네요. 네, 그 자주 보는 편인가요? 요즘에 워낙 영화 팬들이 많아서 그런데 또 일하시면서 영화를 격주에 한 번씩 챙겨보기가 사실은 좀 품을 내서 봐야 하는 거잖아요. 영화라는 게. 연애를 하면 또 모를까. 연애를 하면 이게 또 이제 영화밖에 안 보니까. 이게 소문난 영화는 제가 혼자라도 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인지 제가 혼자 본 영화들이 다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혼자 봤던 첫 영화 킹스맨이었거든요. 킹스맨은 혼자라도 꼭 봐야 되는 영화였으니까. 킹스맨은 진짜. 그 이후로 비긴 어게인, 아가씨 등등 혼자 본 영화는 다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는 독서 동호회 같은 데에서도 영화를 많이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영화 주제로 토론을 하느라 옛날 영화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독서 동호회도 하시고. 썰을 푸는 걸 좋아해요. 그냥 다 같이 아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이제 미도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나긴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저희 팟캐에 자주 초청하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길게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를 이제 민지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영화는 체험하는 것이다. 관람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가게 만든 새로운 개념을 창출시킨 IMAX, 3D, 4D 이런 특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요새 그 덩케르크 때문에 아이맥스에 대한 관심이 영화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덩케르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제를 좀 다루면은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세 사람 모두 다 용산 아이맥스에서 이제 덩케르크를 아주 재밌게 보고 왔어요. 이 덩케르크를 이제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꼭 아이맥스에서 봐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뭐라고 좀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두 분? 저는 아이맥스에서 봐야 되는 영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아예 촬영을 카메라가 그런 카메라로 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 제가 전달받은 사진이 있는데 아예 비율이 일반 2D 영화랑 일반 아이맥스랑 레이저 아이맥스 비율이 다른데 예를 들면 2D로 볼 때는 안 보이는 폭발 장면이 아이맥스 화면에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영화인 만큼 뭔가 넓은 시야가 필요한 영화인 만큼 저는 아이맥스 관람을 엄청 추천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꼭 아이맥스에서 봐야만 한다. 반드시. 까진 아니에요. 아, 용산에서 못 보면 그냥 이 영화를 포기해야지. 이러기에는 영화 자체가 너무너무 괜찮기 때문에요. 감상하실 수 있는 환경에선 보셨으면 좋겠지만 미도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아이맥스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예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드리면은 상영 비율 때문이에요. 청취자분들은 일반관에 익숙해져 있으실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화면 비율에 익어 계실 거예요. 보통 영화는요 1.85대 1이나 2.35대 1이라는 비율을 사용하는데 1.85대 1은 흔히 요즘 사용하는 와이드 스크린 있죠.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2.35대 1은 그거보다는 가로가 더 길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봤을 때 가로가 세로에 비해서 훨씬 기네? 좀 눌려있네? 이런 비율들. 그거 이제 시네마스코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맥스 같은 경우가 1.43대 1 비율을 써요. 우리 왜 그 텔레비전이죠. 브라운관이라고 말하는 1.33대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인데 이 1.43대 1로 그 덩케르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촬영이 됐어요. 뒤에 가서 더 길게 말씀드릴 거지만 놓치는 부분 없이 감상을 하시려면은 아이맥스 관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쵸.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독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영상이 아이맥스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용산 아이맥스에서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지고 있던 일반관에서 커다란 스크린을 아이맥스 스크린으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비율이 1.43대 1인 영화관이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생겼어요. 용산 아이맥스죠. 용산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가로 30m, 세로 21m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웠던 비율이 천호에 있는 천호 아이맥스였어요. 그런데 천호 아이맥스보다 훨씬 아이맥스 오리지널 상영관에 가까운 크기예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용산 아이맥스만이 잘리는 부분 없이 덩케르크를 감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인기 많은 왕십리 아이맥스나 뭐 상암 아이맥스 이런 쪽은 가로가 길기 때문에 비율이 좀 왜곡이 되죠. 민디 씨 말은 덩케르크를 보기 위해서 그 용산 아이맥스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용산 아이맥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덩케르크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민디 씨가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맥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아이맥스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캐나다에 아이맥스사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그 영화사에서 필름 상영 방식으로 만든 건데 우리가 흔히 좀 혼동하는 게 뭐냐면 아이맥스 3D, 4D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맥스 3D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요즘 종종 있기 때문에 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아예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필름 촬영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만든 상영관이니까.
그래서 아이맥스 종류도 3가지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이맥스 오리지널관. 그 관에서는 필름으로 상영을 하죠. 그런데 아이맥스 필름이 일단 비싸고 아까 미도 씨께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특수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고 번거롭고 보관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제 데뷔책으로 나온 게 아이맥스 디지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용산 아이맥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화관은 다 아이맥스 디지털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로 영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름으로 찍었는데 억지로 디지털로 바꿔서 영상하니까 화질이 떨어지고 색감이라든지 비율 이런 것들을 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처음에 이 개념을 들었을 때 네. 아이맥스가 고작 회사 이름이었어? 라는 충격을 사실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랬었어요. 저는 그랬었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맥스라는 거는 회사 이름이고 네. 3개의 종류가 있는데 용산 아이맥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이맥스 레이저라고 해서 아이맥스 디지털보다 훨씬 오리지널에 가깝게 상영되게끔 보완해서 나온 거기 때문이에요. 아이맥스라는 것 자체가 3D랑 혼용이 되고 있는 등장한 시기나 어떤 관객들한테 어필한 시기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혼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이맥스는 크기, 화면의 크기랑 화질에 대한 얘기고 3D는 입체감에 대한 얘기라는 데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맥스랑 3D랑 같이 합쳐지면은 입체감도 있고 그 완전 내 시야를 장악하는 큰 화면에 입체감까지 있으니까 더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걸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아이맥스랑 3D랑 엮여서 마케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다음에 이제 아이맥스가 나오면은 이제 또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또 이제 아이맥스 영화가 또 나왔을 경우에 이 영화는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관에서 보는 게 좋을 거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정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맥스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어떤 분류가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가서 내가 뭐를 느낄 수 있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이맥스도 그렇고 이제 각종 특수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3D도 있고 4D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특수관을 미도 씨는 언제 제일 먼저 봤어요? 저는 멀티플렉스관에서는 아니고 이게 2010년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오. 약간 어트랙션으로 슈렉 4D라는 걸 했어요. 완전 영화에 본토 가서 보셨네요. 네. 그런 거죠. 그게 영화 슈렉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오로지 4D를 위해서 만든 그 다른 영화였는데 진짜 4D대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가장 절정은 이제 당나귀 동키가 재채기 할 때 물이 진짜 콧물처럼 튀어요. 우와. 완전 진짜 재채기 하자마자 바로 물 튀어가지고 그때 엄청난 컬처 쇼크를 받은 기억이 그래서 4D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테마파크, 그러니까 영화관이 아니라 놀이공원 같은 테마파크에서 이걸 네, 접하신 전 거네요. 테마파크에서 접했어요. 색다른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민지 씨는 어떻게 4D를 언제 처음 한번 접해보셨나요? 저는 테이큰 볼 때 4D로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4D 영화관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감상에 몰입에 방해된다는 느낌이랄까? 아니 비탈길을 달리는데 의자가 흔들려요. 그리고 물에 빠진다고 이제 그 앞에서 좀 조악한 기계가 물을 탁 쏘는데 그걸 맞으면 이제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그게 콧물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당나귀 콧물이면 진짜 신기한 건데 내가 물에 빠진 것도 아닌데 앞에서 무슨 분무기로 분사하듯이 촥 이러면 그죠? 갑자기 이게 뭘까? 흉내낸 느낌. 네, 저는 정말로 4D 영화관이 실현이 되려면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천장에서 물이 쫙 관객들이 미리 우비를 장전하고 비타기를 달린다. 그럼 뭐 웅 하는 핸드폰 진동 정도가 아니라 진짜 멀미가 날 정도로 사람을 흔들어야 그래야 내가 와 진짜 이게 돈값 한다. 왜냐면 이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4D를 볼 때 막 임산부 조심하세요 이렇게 기대를 준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얼마나 나를 흔들길래 기대를 줄까 이러는데 그냥 토닥토닥 진짜 누구 죽이면 피 냄새가 극상해서 내 스타일이야. 저는 그 정도는 돼야 4D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러면은 그 미도 씨는 이 슈렉 4D 말고 그 한국 영화관에서 4D를 본 적은 없으세요? 4D를 그 후로도 봤었는데요. 그게 아이언맨 3를 4D로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슈렉
4D를 놀이공원에서 보고 나서 엄청 좋은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아 우리나라 영화관에도 4D를 보여주는구나 하고 엄청난 기대감이 왔는데 딱 민디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전혀 아 돈 낭비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이후로는 4D를 잘 찾지 않았는데 이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게 올해 존 윅을 또 4D로 봤습니다. 그 경험을 했음에도 홀린 듯이 끌려서 예, 막 안마 의자를 하듯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때리는 건데. 때리는 건데 진짜 그래서 약간 몰입을 깨는 영화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4D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4D를 어디서 봤냐면 저는 스타트랙 2를 4D로 봤어요. 그냥 뭐 그렇게 가짜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특수효과도 가짜는 특수효과도 있었고 이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무슨 새로운 행성에 갔는데 바람이 살짝 분다든가 이런 뭐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예전에 호빗 2를 4D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4D 디자인을 진짜 잘해서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약간 저는 스타트랙 4D를 봤을 때 좋았던 게 제가 스타트랙 두 번째 관람을 4D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약간 놀이공원처럼 좀 즐기는 느낌으로 갔을 때는 나 한번 4D 경험을 해보겠어. 영화를 보겠어라기보다는 영화 스토리를 몰입하겠어. 이거보다는 나는 한번 재밌는 걸 즐겨보겠어라는 마인드로 가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약간 4D는 그런 액션 영화보다는 어드벤처 무비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호빗 2 같은 난쟁이들이 떠나는 모험을 떠나는 거면은 이제 이게 물통 타고 이렇게 웅 가잖아요. 그 정도의 그런 반동을 주는 놀이기구야. 네, 그 정도까지는 재밌는데 솔직히 총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의 고통을 주면은 그럼 불쾌한 경험이죠. 사실 물을 한 방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채찍으로 때리는데 얼굴 받으면 그 영화는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 불쾌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드벤처 무비 정도가 4D가 맞는 것 같아요. 슈렉이 짱이었습니다.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야겠네요. 네, 슈렉 이 정도 되는 어드벤처 네. 무비가 4D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4D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했으니까 3D 이야기도 이제 3D 무비는 상당히 또 한동안 붐이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민디님 같은 경우에는 3D를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는 아바타요. 아바타. 아바타는 아예 3D 상영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죠.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이야기 구조도 재미있고 충분히 탄탄해요. 제임스 카메론이 능력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고 딱 이제 혼자 가서 3D 안경을 쓰고 가운데 자리에서 보는데 3D 영화는 카운트할 때 19, 8, 7, 6까지는 그냥 숫자다가 5, 4, 3, 1부터 이게 입체 영상이 확 튀어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처음 본 거죠. 진짜 경악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영화관에서 이런 경험을? 그 영상을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3D 숫자 셀 때 영상. 진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바타를 3D로 보진 않았는데 제임스 카메론의 다른 영화를 3D로 봤어요. 타이타닉이요? 네. 오, 진짜 재밌었겠다. 어땠어요? 타이타닉은 제가 또 숨겨진 레오 빤데 세상에 살아오면서 본 제일 큰 레오 팬이 저거든요. 아니 저는 제 자신만큼이나 레오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또 필모를 쫓아다니면서 보는 타입인데 그래서 타이타닉 3D가 나왔을 때 당연히 가서 봤고 거의 마지막 장면에 오열을 했죠. 3D로 보니까 더 실감 나던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로즈의 상상 속에서 잭이 손을 내밀고 멀쩡한 상태의 그 타이타닉 호에서 그 장면이 3D로 보니까 더 환상적으로 뭔가 더 아련아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전까지는 안경 때문에 코가 불편한 영화였다가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3D의 위대함을 알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바타를 3D로 봤을 때 네. 활강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는데 원래 주인공이 다리를 못 쓰잖아요. 다리를 못 쓰다가 그걸 날아다니는 장면을 보는데 너무 아무 그거 없이 되게 엄청 뭉클하고 눈물이 막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
저는 그 전까지는 영화라는 장르의 큰 매력을 못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의 위대함을 좀 실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나 서사 이런 거에 더 좀 집중하고 캐릭터에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영화적 영상이 주는 충격이나 감동에 대한 거에 되게 그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와 정말 영상 하나 앞뒤 서사 없이 영상 하나로만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영화를 처음 봤다는 느낌? 되게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아바타 그러니까 하면. 영화라는 게 2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잖아요.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고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세계인 거죠. 그런데 3D,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옮겨오면서 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공간감을 같이 받게 된 거예요. 아바타에서 나비족이 활강하는 장면. 그냥 2D로 보면은, 아, 나비족이 날아가는구나. 절벽으로 떨어지는구나. 좀 이런 애니메이션 정도였지만, 같은 것 같아요. 예. 2D로 갔었으면. 그렇지만 3D에서 그 공간감이 같이 더해지면은 내가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비가 돼서 더 다리를 못 쓰는 게 느껴져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에 더 입을 확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바타도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그 맞아요. 당시에 이거 내용이 없다. 너무 뻔한 내용이고 포카혼타스 짭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스토리 빈약한 영화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정도 영상미를 선사하는 영화라면 스토리가 빈약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런 생각했어요. 빈약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영상미에서 충실할 수 있지 않나. 스토리가 생각했죠. 빈약하다기보다는 스토리 라인이 단순했다가 그쵸. 아닐지 싶어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단순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빈 부분들을 영상미가 훨씬 풍부하게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비워야 영상미를 그렇죠. 채울 수 있는 영화였던 거죠. 그 영화 자체가. 예.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D 영화를 처음 본 게 네. 아바타는 아니었어요. 저는 팀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그 3D 아이맥스 3D로 처음 봤어요. 그 유명한 왕십리 CGV에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봤는데 네. 정말 실망했어요. 그때는 쓸데없이 군중씬이 있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굳이 3D를 효과를 주려고 그 입체감을 느끼게 했는데 그게 되게 무슨 종이 인형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차차차차 세우는 것 같은 엄청 이질적인 그림자를 포토샵으로 넣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한창 3D가 붐이었고 그 기술에 대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채셔 고양이 등장 장면 말고는 그리고 그 아이맥스 숫자 세는 장면 그 아이맥스 3D 5432 그걸 때 와 이렇더라고요. 그건 진짜 와 막 이래요. 근데 그 장면이 아닌 거는 진짜 좀 너무 별로였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담이지만 저는 팀버튼 같은 경우는 3D하고 어울리지 않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그리던 출신 감독이기도 하거니와 팀버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성들이 2D랑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3D는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체가 뭔가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영화이고 또 원작이 있잖아요.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잖아. 그래서 팀버튼이 손을 많이 안 댔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팀버튼 영화 중에 평이 많이 갈리지 않나. 그쵸. 네, 그 감독이 만들 정도의 영화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팀버튼이 만든 영화 중에서 그 가위손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가위손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가위손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가위손의 미장센을 보면은 상당히 평면적인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거는 심지어 영화인데도 그냥 실사 영화인데도 미장센 구성이나 소품 구성 같은 게 상당히 평면적으로 얘를 단색을 쓴다든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민지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채셔 고양이 보셨으면 다 본 거죠. 앨리스 그렇죠. 스토리 전체를 지배하는 채셔 고양. 맞아요. 채셔 고양이 등장 장면은 상당히 손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몽실몽실한 그런 느낌이 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그 3D는 입체감에 강점을 둔 영화라면은
아이맥스는 큰 화면에 방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아이맥스의 장점을 크게 느낀 영화는 또 다르실 것 같은데 그 아이맥스를 가장 재밌게 크게 본 이게 아이맥스구나. 아이맥스의 진가를 확인한 영화는 뭐였나요? 저는 사실 아이맥스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저는 덩케르크 이번 거를 가장 들고 싶은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작년에 설리라는 영화도 아이맥스로 봤었어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은 비행기 날아다니는 장면이 있어서 시야가 넓은 것이 필요한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는 아이맥스의 강점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민지님. 저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 영화 정말 명작이죠. What a lovely day. 저도 그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극장에서 놓치고 비행기 그 뒷좌석 그걸로 봤어요. 그걸 보고 진짜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 이 생각했었어요. 저는 매드맥스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벽면 전체를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감상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워낙에 매드맥스가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든 액션 영화고 보신 분들 중에 실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입을 모아 평이 좋았던 영화라서 굳이 아이맥스관이 아니라도 감상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워낙에 사막의 풍경이라든지 세계관이 있잖아요. 평범한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에서 감상하는 것이 굉장히 몰입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영화가. 저는 뭐 매드맥스 봤을 때 진짜 와 기술 발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걸 크게 느꼈죠. 정말. 기술 발전이랑 영화 산업도 뗄 수 없지만 영화라는 예술이 진짜 특이한 게 기술 발전이 그 예술 세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커요. 맞아요. 아바타에서 구현된 영상을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 나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너무 나빠요. 근데 저는 매드맥스를 저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고 그 스토리나 평은 정말 많이 들어서 명작인 건 아는데 제대로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민디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 구현이 예술의 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아쉬운. 오히려 예술에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를 직접 2차원의 공간이든 3차원의 공간이든 꺼내놓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기술 발전만큼 감독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보다 더 현실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막을 달리는 차들을 2D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달리는 차죠. 그런데 그 아이맥스 엄청난 크기에 사막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환경에서 달리는 차를 보는 거는 아예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정말 제대로 구현했다고 평가하는 영화를 아이맥스에서 봤어요. 그 그래비티를 봤어요. 당시 가장 크고 좋은 관이라고 했던 왕십리 아이맥스에 가서 봤는데 그래비티를 보고 싶다고 약간 엄청 쪼르는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내일 당장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매를 하는데 좋은 자리가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저는 원래 영화를 좀 앞에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C열 이런 거 좋아해요. C열, D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D열인가 C열에서 봤어요. 그 아이맥스 그래비티를. 어느 정도의 압박감이냐면은 여기서 그 오른쪽에서 화면에서 뭔가 떠서 오면은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이게 보일 정도로 시야를 장악한 거예요. 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 거지, 스크린이. 그런 상황에서 그걸 봤는데 그 다음날 그 동생이랑 저 몸살 났어요. 정말로. 진짜 솔직히 이렇게 C열 정도 되면은 고개를 진짜 쳐들고 봐야 돼요. 이러고 쳐들고 봐야 돼요. 목을 거의 꺾어서. 그 상황에서 그 중력의 공포를 그래비티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우주에 나 혼자 남겨진 공포. 우주에 나 혼자 남겨진 그 좁은 우주선 안에서 압박받는 그런 걸 느끼면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감동적이고 체력 소모도 심했고 나와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진짜 나왔어요. 진짜 보면서 와 이거는 대박이다. 엄청난 경험을 하셨네요. 정말 심지어 그때 제가 또 스타트랙을 좋아했을 때여가지고 스타트랙을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었는데 스타트랙에서 나오는 우주는 진짜 미화되고 알록달록하고 뷰티하구나. 그 새까만 그 블랙 진짜 블랙. 이것이 우주다. 왜? 그 느낌이 확 봤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비티 그때. 저도 그래비티 진짜 재미있게 봤고 감명 깊게 봤는데
코엑스에 보면은 메가박스에 M2관이라고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사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로 평가받는 영화관이에요. 그런데 그래비티가 사운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영화예요. 최적의 사운드에서 감상하시는 것이 가장 그 영화를 올곧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집에서 코엑스가 먼데도 일부러 찾아가서 봤어요. 정말 와 사운드 쾅쾅쾅쾅 울리다가 그 우주 공간에서 싹 소리가 없어지는데 눈물 나, 막 진짜. 그걸. 저 마지막에 오열했어요. 마지막 자리에 밟고 오열하면서 이렇게 일어설 때. 에 진짜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찾아가서 봤다는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이게 특수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수에 그 아트박스래 메가박스 아트나인이라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많이 상영하는 곳인데 거기도 되게 음향이 빵빵하기로 유명하고 락밴드들 다큐멘터리나 이런 공연 실황형 그런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여줘요. 제가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 오아시스의 다큐멘터리를 또 거기서 굳이 찾아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저는 팬클럽 가입까지는 아닌데 뭔가 그 팬클럽인 사람들이 단관을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제가 왜냐면 개봉한 첫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거의 떼창할 분위기로 사람들이 되게 설레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락 페스티벌을 이수에 옮겨놨구나. 진짜. 여기서 취향이 갈리네요. 저는 라디오헤드 광팬이에요. 라디오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보통 약간, 팬들끼리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추구하는 음악이라던가 그런 게 달라요. 저는 잘 몰라요, 두 분. 그걸 알고, 영국 밴드를 알고 즐기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요. 이제, 사운드가 좋은 관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M2관 같은 경우에. 뭐 장차 또 이제 그럴 만한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특수관에서 가서 즐겨야만 진수를 볼 수 있어. 라고 그만큼 감독이 거기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은 그런 영화가 꼭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작 씨가 그래비티 얘기하시면서 좌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좀 좌석에 대해서도 담론 나눠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 아이맥스 CGV 예매창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매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안 좋은 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가 아니라 사이드가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좀 선호하신 자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리 좀 선호하세요? 저는 아이맥스를 명당에서 볼 수 없으면 그냥 일반관에서 보는 타입이에요. 아, 명당이 아니면은 그냥 안 보겠다, 아이맥스를. 네, 왜냐하면 아이맥스를 굳이 보는 이유가 최적의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이드에서 보는 거는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차라리 일반관에서 가운데서 보세요. 아까 이제 원작 씨께서는 앞에서 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아이맥스를 뭐 C열이 제일 좋아요, F열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맥스관마다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 스크린 크기에 맞춰서 앉으시는 게 좋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평상시에 보시는 것보다 앞쪽에 앉는 게 좋긴 해요. 아이맥스가 뭐냐면은 이미지 맥시멈의 약자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치의 이미지를 본다는 거죠. 딱 정면에 앉아서 봤을 때 내 눈에 스크린이 여백 없이 꽉 차는 정도. 그 자리가 제일 좋거든요. 보통의 아이맥스관에서는 한 EFGR 정도가 좀 그런 경향이 커요. 아이맥스 스크린이 또 오목하게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오목한 지점이 내 눈의 정면에 가는 것. 그럴 때 좀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팁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시간대에 상관없이 그 좌석을 사수할 때가 되어야 아이맥스를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일반관에서 봐요. 사이드로 보면 왜곡돼요. 아이맥스 스크린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다 담기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맥스는 되도록이면 정면에서 관람하는 것이 좋은데 시야 각부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 봐요. 옆에서 보면 오히려 멀미나요. 멀미나고 한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고 그렇죠. 저는 용산 아이맥스에 가장 최근에 본 그 용산 아이맥스의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중간에서 보는 적이 한 번 있고 사이드에서 본 적이 저는 2번을 봤어요. 근데
저는 잘 못 느끼는데 둔한 편이어서 같이 본 친구 중에 엄청 예민한 편인 사람이면 그 용산 아이맥스는 단차가 좀 낮아가지고 앞 사람의 그 머리가 조금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천호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달수가 앉아도 잘 보인다고는 하는데 의문의 일패 오달수 배우님. 용산 아이맥스에 갔는데 앞 사람의 머리가 좀 크다 그러면 계속 불편해야 돼요. 단차가 좀 낮아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사이드의 통로 쪽에 앉으셔도 그게 화면이 좀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용산 아이맥스는 제가 L열에서 한번 보고 I열에서 한번 봤는데 딱 그 구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열은 너무 앞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저 미도 씨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원작 씨하고 같이 가서 봤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평상시에 보는 아이맥스 좌석보다 훨씬 뒤에서 봤어요. M열에서 봤어요. 예, M열에서 봤어요. 약간 그 말씀하신 L열의 바로 뒤. M열에서 보는데도 뒤라는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워낙에 큰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가 경사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앞좌석에서 보면 목을 꺾어야 돼요. 용산 아이맥스로 가실 거면은 되도록 뒷자리로 가셔라. 저는 솔직히 같이 봤단 말이죠. M열에서 옆자리에 딱 중앙 거의 정중앙에서 옆자리 이렇게 둘이서 봤는데 저는 솔직히 M열이면 좀 너무 뒤 같았어요. 그럼 저는- 한 H열 정도? 아이맥스인데도 그래서 저랑 그때 민디님이랑 이건 저희는 덩케르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화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좀 늦게 나가자. 그래서 내려가면서 좀 빈자리가 있으면 앉아봤어요. 어떻게 보이나.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저는 좀 목이 아프더라도 앞에 가고 싶더라고요. 한 그때 우리가 H열까지 가봤나요? H열보다 더 앞에서 앉아봤죠. F열에 예. 앉아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앉아봤는데 앉았을 때 저는 좀 목이 좀 아프겠다. 그래도 여기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영상이 내 눈을 다 지배하는. 솔직히 그 그래비티 때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이 아픈 것보다 목은 다음날 한의원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베개 가져가세요. 그래야겠네요. 네. 그 영화의 자리 얘기도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리가 중요해요. 아이맥스를 보려 그러면은 자리가 중요한데 말했던 대로 아이맥스 자리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매를 하려고 예매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예매하는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예매를 중고나라에서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여기 이렇게 영화를 전공하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녹음을 하는 게 영광스러울 정도로 영화 무식자예요. 아니에요. 저희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죠. 제가 네. 멀티플렉스로 예매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예 회원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건 너무 아깝다. 왜냐면은 2주에 한 번씩 볼 정도면은 영화를 보면 VIP 혜택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런가 봐요. 저는 네. 제 친구들이 거의 예매를 해주고 어. 그 중고나라에서 표를 구했는데 거의 다 그 받은 표들을 보면 SVIP, VVIP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분들은 더 예매를 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럼 그 표를 이제 계속 예매를 하니까 자기 포인트가 많이 네. 쌓여서 그런 거겠죠. 근데 중고나라 암표도 좀 사실 문제긴 해요. 저희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안표로 자리를 사셨어요? 전 정가로 샀는데. 가격이 조금 안표라기보다는 정가에 가깝게 네, 샀죠. 했어요. 전 더 싸게도 샀어요. 정가 아, 정말요? 이하로도 SVIP가 예매한 표. 그게 정가 이상으로는 저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합리적이지 못한 네. 소리를 했네요. 급하게 하느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중고나라에서 정가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네요. 네. 저도 방법을 몰라서 CGV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었어요. 아, 저는 네. 아이맥스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표가 언제 풀리나요? 이랬더니 상담원마다 말이 다 달라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 서두에 까세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녁 뭐 몇 시쯤에 열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지역마다 또 오픈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 네. 그 트위터 같은 데 가면은 뭐 용산 아이맥스 열렸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봇 같은 게 있대요. 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를 해보려고 했더니 덩케르크 개봉할 때 맞춰가지고 또 고장났다네요. 그게 봇이 운영을 안 한다네요.
약간 근데 이제 이번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용산 아이맥스에서 예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아마 트위터를 좀 주시하면 다음에 좀 괜찮은 아이맥스 영화가 나오면 그런 걸 좀 확인해주는 그런 부진원을 떨어주시는 영화 팬이 또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트위터를 알람을 해놓으면 트위터에 멘션이 뜨면은 알람이 오거든요. 특정 아이디에. 중고나라에도 알람이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키워드 등록을 해놓으면 어. 덩케르크, 용산 아이맥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등록해놓으면 카페 앱에서 알람이 떠가지고 그렇구나. 핸드폰 메시지 알림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트위터 알림에 중고나라 알림 와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다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시는구나. 혜택을 받으시는구나. 너무 안 받으시거든요. 아날로그적 인간이야. 그게 되게 좋은 말인 거, 자기 말로는 좋은 말이에요. 아날로그적인가. 나는 편해요. 아이폰이시길래 트렌드세터인 줄. 아이폰도 기본 기능밖에 사용하네요. 로즈골드. 아이폰 로즈골드. 최근에는 월요일 새벽에 한번 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영화 동호회나 이런 뭐 트위터는 또 이제 실시간 검색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런 영화 문화 이거는 어쨌든 팔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구하게 돼 있긴 해요. 파이팅입니다. 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맥스에서 못 구하시더라도 덩케르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꼭 보세요. 꼭 네. 약속해. 꼭 약속해. 이렇게 노래하시는 걸로 봐서 방송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특수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 질문으로 특수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좀 의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특수관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은 좀 일단은 긍정적이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트랙션으로 놀이동산은 사실상 도심에서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 놀이동산처럼 각 동네마다 있는 멀티플렉스 가서 즐길 수 있고 특수관이 그런 용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오지랖 문화에도 한몫을 할 수 있어요. 특수관에서. 야, 이거 특수관에서 봐야 된다. 야, 영화를 볼 줄 모르네. 특수관에서 봐야지. 이런 얘기 한마디씩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엄청난 한국적인 정서에 잘 맞는 문화라고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3D 구현이 제대로 안 됐어. 막 이런 팀버튼은 2D지. 팀버튼 자다가 깜짝 놀랐으니. 네. 저도 밝다고 생각하는데 밝지만은 너무 아이맥스에 집착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맥스나 3D나 4D에 집착하는 건 저는 좀 지양하고 싶은 게 영화를 보다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맥스에서 봐서 굳이 이 비싼 돈을 내고 아이맥스에서 볼 필요가 있었나? 이런 영화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야기에 몰입되어야만이 감상할 수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아이맥스에서 개봉을 했다고 해서 아이맥스에 목을 메고 3D에 목을 메고 이 특수관에서 보지 못하면 이 영화를 포기하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차라리 좋은 영화라면은 어떤 디바이스에서 봐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는 밝겠지만 관객들이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도 특수관 잘 될 것 같아요. 이미 용산 아이파크몰 원래 있던 아이맥스를 리뉴얼했잖아요. 그거부터가 벌써 말해주고 있죠. 많은 관객들이 점점 더 아이맥스를 찾을 것이고 이게 조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극장 측에서 판단을 했으니까 리뉴얼을 했겠죠. 네.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CGV 원래 상암이 홍보관, CGV의 기술력이나 뭐 상영 기술력 이런 걸 좀 과시하는 그게 원래 상암 CGV였는데 그거를 이제 용산 CGV로 옮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결론은 특수관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점점 많은 감독들이 이런 기술을 차용해서 영화를 찍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그 특수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정의도 살펴보고 이제 각자의 경험도 공유하고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도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덩케르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어주신 분들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할게요. 구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만 듣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의 냉정한 피드백을 두렵지만 받아보고 싶어요. 네. 언제나 열려 있어요. 네네. 저희 방송 열려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욕설은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아날로그 인간이니까 그 새 다리에 쪽지 묶어서 날려주세요. 그러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 잡지 무비오톡 저는 원작이었고요. 저는 민디였습니다. 저는 게스트 미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